여러분, 미국 백악관이 단 한 통의 첩보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가 백악관에 전달됩니다. 미국 정부 내부는 격렬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결국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한 외교 전문가를 특사로 한국에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말았죠.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진실을 밝히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목격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해밀턴입니다. 백악관에서 동아시아 정책 담당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마자 앨런 헌팅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일어섰어요. 그는 매우 심각한 정보를 보고하겠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믿고 있던 동맹국 한국이 미국 뒤에서 비밀스럽게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어요.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헌팅턴의 다음 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겉으로는 우리와 협력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배신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본래 신뢰할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만 해온 기회주의적 국가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한국을 깎아내렸어요. 한국이 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성장해놓고는 이제 배은망덕하게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친미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반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한국이 중국과 은밀하게 손을 잡고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억측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헌팅턴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졌어요. 20년간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해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한국은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였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헌팅턴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었죠. 이후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성사진과 내부 정보원들의 보고서라고 했어요. 한국의 여러 군사시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유심히 살펴봤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위성사진들은 흐릿했고 해석의 여지가 많았어요. 보고서 내용도 추측과 억측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헌팅턴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도 결국 미국 덕분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국가라며 격하게 몰아붙였어요.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대통령마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국방장관도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재검토해야 하고 기술 이전 협정도 전면 중단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헌팅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죠. 저는 단지 정책 고문일 뿐이었고 헌팅턴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거든요. 헌팅턴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한국의 배신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주요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한국의 비밀 핵무장 프로그램에 대한 극비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히 헌팅턴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은밀하게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핵 기술을 밀반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흘러나가면 한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헌팅턴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무거운 회의실로 향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 담당 비서관, 의회 연락 담당자까지 총동원된 상태였죠. 이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 유출 사건으로 인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헌팅턴 한 사람의 성급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저는 속으로 한국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당한다면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헌팅턴이 다시 나섰습니다. 한국의 강한 반발이야말로 뭔가 숨길 것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무고한 국가라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궤변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완전히 억지 논리였거든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추측과 의혹의 차원에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직접 한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특사로 저를 지명했죠. 제가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이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헌팅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직접 가거나 자신의 측근을 보내고 싶었을 텐데 중립적인 인물인 제가 선택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헌팅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는 제가 한국에 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두꺼운 파일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의 각종 군사시설 위치와 의심스러운 활동들에 대한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대부분이 추측성 정보들이었고 확실한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헌팅턴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죠. 헌팅턴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 편을 든다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경고했어요. 동시에 제 경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헌팅턴이 떠난 후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헌팅턴의 압박 때문에 편견을 갖고 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헌팅턴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팅턴의 압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저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후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에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공항 내부가 너무나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안내 로봇들이 승객들을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었고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첨단화된 공항 시설을 보기는 쉽지 않았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승객들을 안내하는 방식도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헌팅턴이 묘사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입국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하면서 한국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공식 업무차 방문이라고 답했어요. 심사관은 완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며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짐을 찾아 나오는 곳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인 이준호 대령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죠. 이준호 대령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지적인 인상을 풍겼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매너도 세련되었습니다. 제 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의를 느꼈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이준호 대령이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의혹들로 인해 한국 정부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준호 대령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숨길 것이 있다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교통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헌팅턴이 말했던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준호 대령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했어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호텔 서비스의 질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수준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선진화된 나라인지 실감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준호 대령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강조했죠. 이준호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동맹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대령과 대화하면서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의 어려운 점들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헌팅턴이 묘사했던 한국의 모습과 제가 직접 본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미국을 배신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헌팅턴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준호 대령이 호텔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국군의 주요 군사기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헌팅턴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군사기지로 향하는 길에 이준호 대령이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안보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활용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기지보다도 더 발전된 기술이었죠. 기지 내부로 들어서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군인들의 움직임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청결함과 질서 정연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준호 대령이 저를 K-미사일 방어 시스템 운용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운용센터의 책임자가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탐지거리, 요격 성공률, 동시 처리 능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순수하게 한국의 독자 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AI 통제 시스템 개발센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전술 통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오후에는 최신형 전투 장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첨단 전차, 무인 정찰기 등을 차례로 견학했어요. 각각의 장비들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미국의 최신 기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했죠. 장비들을 설명해주는 기술자들의 자신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동시에 기술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군사기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헌팅턴이 주장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 하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죠. 저녁에 이준호 대령과 기지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왜 자주 국방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지정학적 위치상 언제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본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헌팅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중간 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비판했죠. 헌팅턴은 제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속이기 위해 연출된 장면들만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헌팅턴이 워싱턴에서 제게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측에 포섭되어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는 루머가 백악관 내부에 돌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의혹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제 경력과 신뢰성이 하루아침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헌팅턴이 왜 이런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스트레스가 몰려오면서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들었죠. 오전 10시경 이준호 대령이 호텔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제 안색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준호 대령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정치적 압박과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느낀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위로해 주었죠. 그의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준호 대령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오늘 일정은 한국국방부 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이준호 대령이 제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죠.
점심시간에 이준호 대령과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욕이 없었지만 그가 권하는 음식을 조금씩 먹어봤어요. 한국 전통 음식의 깊은 맛을 느끼면서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헌팅턴으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어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 편을 든다면 귀국 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노골적인 협박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헌팅턴의 압박을 굴복하고 그가 원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보고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준호 대령은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다시 한번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안고 맞은 새벽,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한국 국방부 핵심 연구소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이준호 대령이 특별히 마련한 일정으로 한국의 진짜 군사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준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자료들은 한국의 최고 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평소라면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미국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특별히 허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휴대폰과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했어요.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늘어선 복도를 지나며 저는 경탄했어요. 각 실험실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미사일 기술 연구실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한국의 독자 개발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핵심 기술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핵탄두 개발과 관련된 어떤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국제협력센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군사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헌팅턴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만 제한적인 기술 교류를 하고 있었죠. 연구소 책임자가 보여준 협력 현황 자료는 매우 투명했습니다. 모든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은밀한 군사기술 거래나 불법적인 기술 이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소 내 식당에서 여러 연구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진심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정보 보안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보안 수준이 너무나 철저해서 외부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나서 이준호 대령과 별도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한국의 진실된 모습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속이거나 배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헌팅턴의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억측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주 국방 능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령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군사 개발 프로그램과 국제협력 현황을 정리한 공식 문서였어요. 이 자료들은 헌팅턴의 의혹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모든 사실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한국의 투명성과 성실함,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진실을 보고할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손에는 이준호 대령이 건네준 결정적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헌팅턴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헌팅턴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한국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핵무장 의혹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의 모든 미사일 시스템은 재래식 탄두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핵 개발과 관련된 어떤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헌팅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투명한 국제협력 현황을 설명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기술 거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과만 공개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뛰어난 독자 기술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의존하거나 훔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체 개발한 기술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 연구소에서 받은 공식 문서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모든 군사개발 프로그램의 투명한 현황과 국제협력 내역이 명시된 자료들이었어요. 이 증거들 앞에서 헌팅턴의 주장들은 하나씩 무너져갔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헌팅턴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중대한 오판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어요. 헌팅턴은 당황한 기사액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저의 보고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투명성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헌팅턴이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추측성 주장들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한국을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동시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헌팅턴의 사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 자체가 아쉬웠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이준호 대령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내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객관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편견과 오해는 동맹 관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중국의 부자들이 지금 한국으로 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이징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 남성은 어느 날 한국 기업과 손잡겠다는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중국 공산당의 한 고위 간부는 크게 분노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사업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고 많은 중국 고위층들은 중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보고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가 목격한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젠밍입니다. 45세이고 베이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죠.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평소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웃나라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 왕즈웨이는 완전히 달랐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인 그는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지곤 했어요.
평소 만나면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문화 확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곤 했죠. 항상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베끼면서도 서구화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하고는 습니다.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자 문화 침략이라며 격하게 반응했어요. 한국은 중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으면서도 항상 자신들이 더 선진국인 척 행세한다고 비아냥대고는 했죠. 심지어 한국의 경제 발전도 결국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 덕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중국을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차별하면서도 중국 돈은 받고 싶어 한다며 이중적이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서울의 한 부동산 개발 회사와 협력 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거예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 소식이 왕즈웨이에게 전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베이징 중심가 고급 호텔에서 경제인 모임이 열린 모임에서 왕즈웨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왕즈웨이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손잡는다는 게 정말 사실이냐고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죠. 저는 고민하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왕즈웨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왕즈웨이는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사드 배치로 중국 관광객을 돌려보내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떠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질투하며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즈웨이는 더 나아가 한국 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통적인 중국 가치관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였죠. 그는 점점 격해지며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하려 했습니다. 사업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가야 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왕즈웨이는 콧방귀를 뀌며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을 등지고 그런 나라와 손잡는 게 옳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항상 중국을 깔보며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실제로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말이죠. 왕즈웨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논쟁을 계속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왕즈웨이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왕즈웨이와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 이야기하는 일은 사라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듯 했어요. 며칠 후부터는 제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가 한국과 협력한다는 소식을 퍼뜨린 모양이었어요. 일부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왕즈웨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후 며칠이 지났지만 회사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와 가까웠던 직원들조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어요. 특히 왕즈웨이의 조카 왕메이링만이 유일하게 제게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왕메이링은 29세로 저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여성이었고 저와는 평소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제게 인사했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왕메이링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죠.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어요. 왕즈웨이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어요. 왕즈웨이는 제가 왕메이링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왕메이링과 저는 그저 동료 관계일 뿐이었거든요.
왕즈웨이는 누군가로부터 저와 왕메이링이 자주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또한 왕메이링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제게만 유독 친근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차분히 오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왕즈웨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왕즈웨이는 자신의 조카를 이용해 한국 기업과의 정보를 빼내려 한다고 의심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왕즈웨이는 믿지 않는 듯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제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건설 허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하나둘씩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평소 문제 없이 처리되던 서류들이 갑자기 반려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행에서의 일이었어요. 갑자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기존에 약속되었던 자금 지원이 보류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 문의했지만 담당자들은 회사 정책 변화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태도도 더욱 냉랭해졌어요. 회의 중에도 제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업무 보고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제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주요 고객들이 하나둘씩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 함께 일해온 거래처들이 갑자기 다른 업체로 프로젝트를 이관한다고 알려왔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재정적인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평소 든든했던 자금줄이 하나둘씩 막히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왕메이링만이 여전히 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부인 왕즈웨이의 오해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왕즈웨이는 왕메이링에게까지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제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어요. 매출이 급감했고 자금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절반 이상이 떠났고 남은 직원들마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던 저에게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약이었어요. 이미 진행 중이던 이 프로젝트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며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은행 장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미지급 급여와 각종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어요. 서울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한강 디벨롭먼트와의 계약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베이징의 고급 주상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계약만 성사되면 당장 급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계약 최종 협상을 서울에서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한국에서 직접 논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평상시라면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왕즈웨이에게는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어요. 왕메이링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곧 결의에 찬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왕메이링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왕메이링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왕메이링은 제게 서울에서 꼭 성공을 이루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힘을 얻었어요. 며칠 후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비서에게 일정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을 때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제 결정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왕즈웨이가 제 한국행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왕즈웨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움을 넘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왕즈웨이는 제가 정말로 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사업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왕즈웨이는 저와 왕메이링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더욱 드러냈어요. 둘이서 한국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순전히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왕즈웨이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왕즈웨이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회사를 들렀습니다. 몇 안 되는 남은 직원들이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왕메이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꼭 성공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왕즈웨이가 마지막 순간에 제 출국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출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과 동시에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친절했어요. 입국 수속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널 때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시 전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였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마친 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점들은 정돈되어 있었고 간판들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역사가 깨끗하고 안내방송도 명확했어요.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질서대로 승하차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훨씬 쾌적하고 편리했어요. 저녁에는 한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 전통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의 맛에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왕즈웨이가 말했던 것처럼 중국 음식을 베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한강 디벨롭먼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는데 로비부터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한강 디벨롭먼트의 대표 김철수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품격 있는 신사였어요. 저를 맞이하는 그의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진행된 첫 협상에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 측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프로젝트 계획서부터 예산안까지 숨기는 것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겪는 뒷거래나 불투명한 조건들은 전혀 없었어요. 김철수 이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측의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어요.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 측의 자세는 일관되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계약 조건도 공정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 현황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준비된 자료들도 상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철수 이사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는 제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고 체계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철수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오후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을 논의했습니다.
투자 규모, 분담 비율, 수익 배분 등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한국 측은 매우 세심하고 꼼꼼했지만 동시에 유연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왕즈웨이가 한국에 대해 했던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기업인들은 신뢰할 만했고 전문적이었으며 공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니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 디벨롭먼트와의 계약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회사를 찾았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철수 이사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중국계 한국인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밍수였어요. 46세로 저와 나이도 비슷했고 20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이사는 장밍수가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오후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장밍수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도 어색했고 대화 분위기도 차가웠어요. 장밍수는 저에게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단순히 사업 계약만이 목적이냐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업 위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장밍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실패한 사업가가 한국에 와서 쉬운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국 시장이 만만하게 볼 곳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장밍수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장밍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강 디벨롭먼트와의 계약 진행 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정이 변경되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철수 이사도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장밍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상황을 들었다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밍수는 자신이 정부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대신 함께 다른 프로젝트도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경쟁자로 여겼던 장밍수가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밍수와 함께 정부청사를 찾아갔을 때 저는 그의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복잡할 줄 알았던 서류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와 장밍수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의 어려운 시절, 한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성공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장밍수는 자신도 처음엔 한국에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했고 사업에서도 여러 차례 배신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 온 중국인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장밍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홀로 버텨온 그의 고충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지금 중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며칠간 함께 일하면서 저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밍수는 제가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어요. 처음의 경계심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갔습니다. 드디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한강 디벨롭먼트와의 계약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김철수 이사는 장밍수의 도움에 깊이 감사해했어요. 저 역시 장밍수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하며 셋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장밍수는 앞으로도 제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단순히 계약만 성사시킨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도 얻었으니까요.
장밍수와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오해와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계약 성사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장밍수와 함께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장밍수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한국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메이링이었어요. 그녀가 서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으니 혼자서 몰래 왔다고 답했어요. 왕메이링은 제가 있는 카페로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장밍수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나섰습니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왕메이링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왕메이링은 평소보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저는 그녀를 호텔 근처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왕메이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왕메이링은 자신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자책했습니다. 왕즈웨이가 저희 둘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제 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제게 사과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왕메이링을 위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왕메이링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왕메이링은 베이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왕즈웨이가 제 회사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왕즈웨이가 왕메이링에게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왕메이링은 말했어요. 저는 왕메이링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제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왕메이링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보러 나섰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왕메이링은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왕메이링은 자신의 한국 방문이 혹시 제게 더 큰 문제를 만들까봐 걱정했어요. 왕즈웨이가 알게 되면 더욱 화를 낼 것이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저 역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왕메이링과 조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왕즈웨이가 나타났어요. 그는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왕즈웨이는 왕메이링이 제게 연락하고 서울로 떠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직접 서울까지 따라온 거였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즈웨이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거였어요. 왕메이링과의 관계든 한국과의 협력이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왕메이링과 저는 그저 동료 관계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한국과의 협력도 순전히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왕즈웨이는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왕메이링이 나서서 왕즈웨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즈웨이는 조카인 왕메이링에게도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왕메이링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계속 쳐다봤고 직원들도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장밍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미팅 약속이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왕즈웨이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일단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왕즈웨이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지만 공개적인 장소를 벗어나니 조금은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도 왕즈웨이는 제게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을 접고 즉시 베이징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미 계약이 성사되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즈웨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의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저는 왕즈웨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울을 직접 둘러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호텔이나 카페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같은 갈등만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왕즈웨이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왕메이링이 나서서 설득했어요. 이왕 서울까지 온 김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며 조금 여유를 갖고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왕즈웨이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저희는 명동부터 시작해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왕즈웨이는 처음에 매우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그의 선입견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지하철을 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즈웨이는 서울 지하철의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자 더욱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외국인을 배려하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한 거였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도 왕즈웨이의 태도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는 한국이 자국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려 노력한다는 걸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구경할 때 왕즈웨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모습과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친절한 상인들의 서비스를 보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실감했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상인들의 모습에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강물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왕즈웨이는 한강의 개발 상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도시 개발을 잘 이루어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4명이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왕즈웨이는 하루 동안 서울을 둘러본 소감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왕즈웨이는 특히 한국인들의 질서의식과 배려심에 놀랐다고 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을 보며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였어요. 왕즈웨이는 처음엔 한국인들이 중국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어요. 왕즈웨이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제가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왕메이링과 저의 관계에 대한 의심도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저는 왕즈웨이의 솔직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로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메이링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숙부인 왕즈웨이와 저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어 정말 기뻤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왕즈웨이는 장밍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동업자와 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꺼이 장밍수를 소개했습니다. 장밍수와 왕즈웨이가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금세 의기투합했어요. 장밍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왕즈웨이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장밍수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왕즈웨이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품과 전문성을 인정했습니다. 한강 디벨롭먼트의 김철수 이사에 대한 제 평가도 신뢰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왕즈웨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중국 공산당 간부로서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너무 편협했다고 고백했어요. 정치적 입장에 매몰되어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왕즈웨이는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제 회사에 가해졌던 압력들을 모두 해제하겠다고 말했어요. 또한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도 한국과의 협력을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왕즈웨이의 변화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적대시했던 그가 이렇게 마음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직접 경험하는 것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즈웨이와 왕메이링을 공항에서 배웅한 후 저는 홀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사라진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왕즈웨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제 회사에 가해졌던 모든 압력을 해제했다고 알려왔어요. 세무조사도 중단되었고 은행 대출도 정상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떠났던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왕 메이링은 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그간의 오해를 해명하고 회사 분위기 회복에 앞장섰어요. 제가 한국에서 성사시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모든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더 머물면서 한강 디벨롭먼트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김철수 이사와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했어요. 단순한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장밍수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어요. 제가 베이징에서의 네트워크를, 장밍수가 서울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저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업적인 성공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의 회복까지 이루어낸 거였어요.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즈웨이는 베이징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공산당 간부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봤습니다. 전통시장도 다녀보고 한국의 역사 유적지도 둘러봤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그들의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관시 문화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치적인 갈등과 상관없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밍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한강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왔던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였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갈등보다는 이해를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자세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장밍수와 김철수 이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들과의 파트너십은 계속될 것이고 저 역시 자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작별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왕메이링과 회사 직원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회사 분위기도 제가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즈웨이도 저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자신도 곧 한국을 다시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성공적인 계약 체결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배운 교훈들을 이야기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도 한국에서 배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일해 나가자고 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온 첫 번째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한강 디벨롭먼트와의 합작으로 베이징에 건설될 주상복합 단지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선진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중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베이징에서의 위기가 오히려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을, 갈등보다는 이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